네, 정부가 방금 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 각 분야 중에 어디에 힘을 주게 될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해서 오늘 발언을 했는데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원우 기자. 네, 청와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강조한 내용 뭐였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위기를 넘어 완전한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밝히면서는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를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를 더 완전하게 회복시키겠다고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이를 위해 안정된 방역이 선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 상황을 안정시켜 다시 일상 회복 기조로 돌아가야 내년도 완전한 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이 말하는 완전한 정상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올해 우리 경제는 유례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4%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률의 이면에서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내수와 고용 등 민생 경제 정상화에는 더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 지원을 강조했고요. 또 위기 상황에서 정부 주도로 늘려온 일자리를 민간 부문이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하향 안정세를 확고한 추세로 정착시키고 주택 공급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공급망 불안과 물가 상승, 가계부채, 통화정책 기조 전환 등 위험 요인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네,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문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는데요.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명실상부한 글로벌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다고 호평했습니다. 3만 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이 올해는 3만 5천 달러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고요. 수출과 외국인 직접 투자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장 긍정적인 성과로 분배지표 개선을 꼽았는데요. 올해까지 분배지표가 개선되면 정부 출범 후 5년 내내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4.0%, 내년에는 3.1% 성장한다고 내다봤습니다. 올해 기존 목표였던 4.0%를 유지했다는 건 이 연말 코로나 방역 강화에도 내수 경제가 크게 나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봤다는 뜻이 됩니다. 여기에 내년 3% 초반대를 본 것도 민간 연구기관들 전망보다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정부는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목표를 달성해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한창률 기자입니다. 양호한 글로벌 경기와 교역 여건의 지속, 그리고 내수 진작을 위한 정책 지원 등으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다. 정부는 내년 3.1%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출과 설비 투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게 성장률을 자신하는 근거입니다. 하지만 내년 성장률을 가로막는 외부 변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크게 4가지 외부 변수가 내년 성장률 달성에 복병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 세계 공급망 차질의 장기화, 그리고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가속화와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기저효과도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확산세에 좀 놓여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회복된 것 같지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장을 억압하는 하방 요인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우려 때문에 내년 성장률이 3% 미만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연구기관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 성장률을 2.8%로 제시했고 S&P는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불안한 경제 성장률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적 재정 기조로 답을 찾고 있습니다. 확장 재정의 효과를 위해 예산의 63%를 상반기에만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경기 파급 효과가 큰 대규모 도로, 철도 사업 등 SOC 예산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성장 분야 기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노력 등을 통해 내년 경제 성장률 3% 달성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내년 정부가 힘을 주는 경제 분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강 기자, 네, 이번 이 경제정책 방향에서 특히 눈에 들어오는 게 빅3하고 DNA 이렇게 두 키워드가 좀 눈에 들어옵니다. 빅3는 그러니까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헬스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 거고 DNA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 이렇게 세 가지를 보는 것 같은데 먼저 빅3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좀 지원을 강화하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등 빅3 산업에 6조 원의 재정을 투입할 예정인데요. 네, 올해보다 1.5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미래차와 같은 이제 수소와 전기차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구매 목표제와 보조금 지급을 이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매 목표제랑 보조금 조정이 뭘 말하는 겁니까? 네, 이제 구매 목표제의 경우에는 이제 렌터카 업체와 같은 대상 기업의 범위 를 말하고요.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되는 비율을 이제 말합니다. 정부가 구매해야 되는 비율인가요? 네네네. 예. 네, 보조금 조정 같은 경우는 차량 성능을 이제 높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좋은 전기차를 싸게 만들면 보조금을 더 지원하겠다라는 건가 보네요. 이 반도체 분야도 상당히 좀 육성을 강화할 걸로 기대가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제 판교에 한국형 이제 반도체 설계 회사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설계 센터를 만든다는 거죠. 이제 반도체 이제 위탁 생산이라고 하죠.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세제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차량용 반도체 개발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차 제조사들에게 반도체 칩을 수출하는 수준까지 목표로 하는 차량용 반도체 국가 로드맵이 내년 3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K-센서라고 해서 자동차나 바이오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이 첨단 센서 기술도 2028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내년에 일단 153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백신을 내년 2월 중에 국가 전략 기술로 최초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이 국가 전략 기술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연구나 시설 투자에 세제 이제 혜택을 좀 많이 준다는 것인데요. 예. 기존에도 신성장 원천 기술에 대해서는 세제 공제를 해줬습니다. 이제 이것보다 10%포인트 더 공제를 해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제 관련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국가 전략기술 제품과 일반 제품을 함께 생산하는 공통 시설에 대해서도 이제 세제 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예. 즉 기술 수준이 좀 낮아서 일반 제품과 같이 생산을 하더라도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지원 대상이 더 넓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빅3에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까지 알아봤고 그럼 DNA는 뭡니까? 네, DNA는 이제 데이터 네트워크 AI 산업을 뜻하는데요. 이제 먼저 AI 합숙용 데이터 종류가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는 내년 시범 도입 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네트워크에 있어서는 전국의 주요 읍면까지 5G 대상을 늘립니다. 예. AI에 있어서는 내년부터 5년간 인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차세대 AI 기술 개발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신사업에는 5가지 정도의 산업들이 이제 담겼는데요. 이제 관련 CG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클라우드입니다. 예. 내년부터는 이제 정부 부처의 민간 클라우드 사용이 본격화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공공 부분 정보 시스템 중 90% 이상이 민간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이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법제화 단계에 이제 머무른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외에도 이 개별 산업들 측면에서 호재가 될 만한 소식들이 좀 더 있는데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히 자료 한번 주실까요? 네, 우선 이제 6개월 연장된 것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동차 개소세도 그렇고 항공 분야나 관광 분야에서도 원래 지난해 말까지였던 혜택들이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면세점들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완전히 폐지한다고 하니까 수혜가 되겠죠. 또 원래는 $5,000까지만 이게 구매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또 이 건설 업종은 내년에 SOC 예산이 28조로 확정이 됐는데 이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정부가 내년에 육성하는 산업들이 이렇다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내년에 지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도전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걸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들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개인과 기업 간의 이제 거래 편의를 이제 높이기 위해 외환거래 신고제를 완화하고 현행 법령도 개정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는 내년 6월
MSCI 지수 편입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안을 이제 내놓을 계획인데요. 현재까지는 지수 편입을 앞두고 24시간 개방 외환 시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도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지금 살펴볼 게 부동산 분야인데 공급을 늘리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내년 사전 청약으로 원래 6만 2천 호 공급하기로 했던 걸 6만 8천 호로 늘리겠다고 하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제 전세난이 좀 우려가 된다고 하니까 공시를 활용한 전세 주택을 5천 호 이상 이제 추가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년 하반기 이제 전세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극복하기 충분한 수준인가 싶기도 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신규 전세 주택이 좀 많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하반기 전세값 급등도 우려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 정부가 꺼내들은 카드가 상생 임대인 정책인데요. 내년 전월세를 임대인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겠다는 건데 이제 정부가 새로 꺼내든 이제 카드이긴 하지만 좀 실효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김원규 기자의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바로 내년 전셋값입니다.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은 8월이면 쏟아진 전세 매물들이 그동안 수억 원씩 오른 전셋값으로 시장에 등장할 것이란 우려 때문입니다. 정부가 전세를 계속 유지하는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만든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집주인이 전셋값을 5%만 올리면 1주택 비과세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이 충족되는 것이 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신규 계약은 물론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거나 전셋값을 약간 올리고 다시 계약한 자율계약도 해당됩니다. 집주인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거주를 하겠다는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른 전셋값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실제 신규 계약은 현재 전셋값 시세와 차이가 너무 크고 인상폭을 5% 이하로 하는 자율계약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는 경우만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마저도 공시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됩니다. 전세에서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면서 월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도 내놨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은 소득별로 2%에서 3%씩 높이기로 했지만 그 대상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택 규모는 85제곱미터, 시세 3억 원 이하만 각각 적용하고 최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세대당 총 급여액 5,50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전세 불안 현상을 가중시킨 요인 중 집주인의 실거주 의무도 한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전세 불안은 기본적으로 임대차 3법 시행 과정에서의 진통과 전세 물건의 원활한 공급량 부족이 주요 원인이어서 근본 정책이 시장에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음이 급한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이런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지금까지 강미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